저기 IMF 몽골 주재대표 윤석현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잠깐 한 20분 정도 그 몽골의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라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구조적으로 저희가 한번 볼 내용이 있나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전망을 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2022년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2021년 코로나가 한참 중에 2021년 하반기에 갑자기 중국 국경이 닫히게 되면서 갑자기 몽골의 가장 큰 그 무역 상대방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석탄 수출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돼서 보통 몽골이 1년에 중국에 대해서 석탄 수출하는 게 한 3,600만 톤 되는데 이게 2011년에 갑자기 국경이 닫히면서 반으로 줍니다. 1,800만 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석탄이 어느 정도 몽골 경제에 중요하냐고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2022년에 몽골의 총 수출액이 125억 불이었습니다. 125억 불 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억 불, 석탄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광물 구리 수출이 약 한 25억 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하고 구리를 합쳐서 작년에 수출이 90억 불이 됐고 전체 수출 125억 불에 거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경제는 석탄과 구리 생산과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2021년에는 국경이 닫힘으로 인해서 석탄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경제 성장세는 1.6%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1.6%가 더 왜 문제가 되냐면 2020년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는 여기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고 내수 경기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내수가 죽으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국민 총소득이 약 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적어도 감소를 했었고 2021년에 조금 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 국경이 닫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성장이 1.6%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 지금 하살표로 이게 지금 저희가 분기별 성장을 민간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수출,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그 다음에 재고 증가, 그 다음에 수입 이렇게 해서 제가 색깔별로 나누어 봤는데요. 2021년에 하반기에 보면은 남색으로 표시된 게 재고 증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국경이 닫힘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공장을 안 돌릴 수는 없고 광산을 안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은 계속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 이게 재고로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GDP 추기에는 잡히지만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외화를 가져갈 수가 없고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6%밖에 성장을 못한 2021년 경제도 그것도 재고 증가에 의해서 견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성장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중국 국경이 한 6월부터 확 열리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몽골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그 경제가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작년 6월부터 석탄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빨간색이 수출인데요.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이 석탄 수출이 크게 경제를 견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석탄 수출이 1, 2, 3월 달에 석탄 수출이 100만 톤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몽골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1년에 3,600만 톤 정도 석탄을 수출해야 되는데 국경이 막힘으로 인해서 100만 톤도 한 분기에 수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분도 그때 느끼셨겠지만 작년 4월에 이곳의 외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석탄 수출이 막힘으로써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그 채널이 막히니까 갑자기 4월에 외환난이 있었고 일반 은행에서는 외화를 살 수 없고 그 투구룩에 대한 그 달러화에 대한 투구룩 환율이 급격히 절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1년 전 2022년 3월 상황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굉장히 몽골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가 2022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6월에 중국으로 석탄 수출이 열리면서 석탄 수출이 재개가 됐고 작년 한 해 석탄 수출이 3,2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잘 된 거냐면 1, 4분기에 100만 톤밖에 수출 못했는데 보통 3,600만 톤을 분기별로 나누면 한 분기에 900만 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 분기에 100만 톤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나머지 세 분기에 3,200만 톤 수출했으니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석탄 수출에 힘입어서 작년에 성장을 4.8%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몽골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제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 이 세 가지 항목인데요. 몽골의 경우에는 소비가 물론 견인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작기 때문에 300만 인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를 하려고 해도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몽골의 국민 저축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저축률 하에서 소비를 할 여력도 없는 거고요. 그럼 소비를 하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기에는 가계가 부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투자인데 기본적으로 몽골 국내에 저축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몽골에 투자할 여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견인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민간 소비입니다. 대체로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의 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작년 2021년을 보면 2021년하고 2022년 1, 4분기에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일단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쓰지는 못했던 그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시작이 되면서 몽골 정부에서도 현금으로 일시적인 돈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특별히 또 차일드머니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2만 투구르씩 주는 걸 갖다가 아이 한 명당 10만 투구르씩 5배로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많은 정부가 푼 돈들이 실제로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다가 이 예금이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활동을 하면서 인출을 해서 쓰게 돼서 소비가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을 보면 기본적으로 몽골 수출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소비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소비가 살아났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못했던 돈들, 저축된 돈들이 은행권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게 좀 경제를 견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몽골은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몽골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환경을 봐야지만 몽골이 올해 어떤 상황이 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IMF에서 2022년 작년 경제를 전망을 했을 때는 2022년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021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지금 2021년 그 세계 경제가 6% 성장을 했는데요. 2022년에는 저희 예상과 달리 반쪽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3.4%.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그 전망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터지면서 1년 전에 터지면서 이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팔러시.
중국이 코로나 제로 그 대책을 하면서 그 국경을 다 봉쇄하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이게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이 보통 1년에 8% 정도 성장하는 경제였거든요. 팬데믹 전에. 그래서 2021년에도 8.1%로 성장을 했는데 2022년에는 제로 코로나 팔러스로 인해서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미쳐서 이게 몽골에도 영향이 미쳐서 이제 2021년에 어려웠고요. 2021년은 몽골은 중국의 직격탄을 맞아서 1.6%밖에 성장 못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갑자기 국경이 열리면서 석탄 수출로 인해서 몽골은 4.8%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작년보다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 과감히 풀었던 유동성을 제대로 수속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 등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정책 금리를 열심히 올리는 중입니다. 풀렸던 유동성을 지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시 수속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고 미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최근에 아직 인플레 상황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아 다시 더 오를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추가해서 기존의 중앙은행에서 대출해줬던 대출 자원을 직접 회수하는 그 대차대조표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줄여서 풀려나갔던 돈을 직접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국제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고 일단은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기업이나 가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9%를 보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시아의 보통 연평균 성장세를 저희가 5에서 6%를 보고 있는데 계속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 3.8%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시아 개도국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더 반등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아시아 같은 경우 올해 4.7%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몽골 기본적으로 여건을 보면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 팔러스를 없앴기 때문에 작년에 3% 성장에서 벗어나서 5.2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럼 기본적으로 중국 성장세가 좋아지면 몽골에 대한 몽골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세계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그 구리 세계 요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리 수출도 증가하고 특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그 오유톨고의 그 지하 광산이 생산이 재개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몽골 경제 기본적으로 올해 좋을 거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5% 정도로 좀 낮게 봤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은 7%까지 보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는 4.5% 정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 경제는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제다. 여기 보면 제가 수출을 지금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2023년에도 수출이 기본적으로 몽골 경제를 견인할 거다. 특히 석탄 수출이 지금 작년처럼 계속 잘 진행이 될 것이고 구리 수출도 세계 전기차 수요,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서 또 오유톨고의 제화광산이 이제 생산이 되니까 그에 힘입어서 견인을 할 거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소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그 저희들이 민간들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저축액을 보면 2022년에 그동안에 저축했던 거를 다 지금 인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기존에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금 자원이 다 빠져나가니까 은행에서 그걸 다 지금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서
유동성이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투그룹 유동성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여기 기업하시면서 대출 많이 쓰시겠지만 물론 금리가 비싸기도 하지만 요즘 대출이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는 은행들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대출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소비를 위해서 예금 자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수출은 계속 잘 되겠지만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성장세가 좀 덜하지 않을까. 또 소비가 줄면 기본적으로 몽골에는 여기가 프로덕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비는 수입으로 직결이 되는데 수입이 같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몽골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올해는 수출은 작년처럼 그런 견조한 기조를 유지할 때 수입은 작년보다는 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4.5%를 전망하고 있는 근거에는 석탄 수출이 작년처럼 한 3,200만 톤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정부는 올해 석탄 수출 목표를 4천만 톤으로 잡고 있어요. 현재 지금 1월, 2월 달 지금 석탄 수출 돼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1월 달에도 대략 한 350만 톤 정도 수출이 됐고 2월 달에도 한 400만 톤 가까이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계속 간다면 정부 목표는 4천만 톤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저희가 4.5로 보지만 6%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금 성장세의 지금 가장 큰 좀 또 다른 또 이제 복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출에 좌우되지만 이 수출이 광물이고 광물이 그 수출 가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널뛰기가 심해가지고 불과 1년 반 전에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불까지 갔던 게 작년 한 해에는 심지어 7,000불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는 구리 가격 전망은 올해 대략 구리 가격이 7, 8,000불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확 폭락을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4.5% 성장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펼칠지가 미지수인데 미국의 금리 정책이 더욱더 공격적이 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더 얼어붙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외채가 많은 몽골 입장에서는 그 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 지출도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 4.5%보다는 또 낮게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중간값을 4.5로 보지만 상방 리스크도 있고 하방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엄텀을 보면 2024년, 25년을 보면 저희는 대략 한 5% 성장은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몽골의 잠재 성장률을 한 5%로 보고 있는데요. 별다른 정치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코로나 같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 성장은 계속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몽골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몽골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데요.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몽골의 인플레이션은 그 중앙은행 정책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아니라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몽골의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국제 유가하고 그 다음에 국제 식료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은 몽골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몽골 중앙은행이 현재 본인들이 잘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에는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하이라이트를 친 거는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이 있습니다. 현재 몽골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타겟이 8%입니다.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2월달 인플레이션이 한 11%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겟에 비해서 한 3%포인트씩 높은데요. 그럼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타겟 대비 실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보면 아시아 나라만 봤을 때 몽골이 1등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 타겟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데비에이션이 클 수 있든 그렇게 악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몽골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몽골의 인플레이션 타겟 8%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선진국이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타겟 2%고요. 저희 모국 한국도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인플레이션 타겟을 3%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 8%는 굉장히 높은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작년에 6%에서 올 초에 13%까지 7%포인트를 과감히 올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몽골의 인플레이션은 해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작년에 달러화 대비 투구룩 환율이 20% 이상 절하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이 환율로 인해서 20%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해외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외화가 계속 모자랐거든요. 그럼 외화가 계속 모자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화의 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 외화의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외화의 공급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외화의 공급을 늘리려면 몽골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몽골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응해줘야 되거든요. 중국이 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화가 모자랐을 때 환율이 압력을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외화의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외화의 수요를 줄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몽골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그게 약발이 안 먹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하나 그렸는데 그 외환 시장기 차트를 그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연유인지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이것만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몽골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늘면 기본적으로 안에 그 생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수입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몽골이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외환수지가 적자인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만 보면 상품 수출은 흑자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수출이 잘 돼서 상품 수출로만은 11억 불 흑자를 보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석탄 수출을 하려면 석탄을 갖다가 그 광산에서 국경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몽골 수송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수송업체가 담당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수출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모든 뒤에 후방 서비스 내용들을 몽골 자체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수지, 그런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되는 적자가 작년 같은 경우 대략 43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출에서 11억 불 흑자가 났는데 서비스 수지에서 43억 불 적자가 나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30억 불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한 해 현상만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외화가 모자란 것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외화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몽골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가 대략 35억 불입니다. 몽골이 한 달에 대략 수입하는 수입액이 909억 불이거든요. 그럼 35억 불 하면 대략 4달치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작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율을 올린다고 광물 수출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광물 수출은 상대방 국가가 중국이 얼마만큼 수입을 하겠느냐에 의지에 달린 것이 그 환율을 막 올린다고 해서 석탄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수출이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광물 같은 경우는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외환이 모자르면 이 수지를 개선하려면 외화의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 외화의 수요를 줄여야 되고 결국 수입 수요를 줄이는 것만이 몽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몽골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데 허리띠 졸라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쓰고 보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저축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몽골 국민들의 그
마인드셋에 없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긴축 정책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긴축 정책을 하지 않으면 현재 당면 과제인 이 외환이 부족한 현상을 시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외환시장 기금으로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차트가 여기 나오질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제 또 보면은요, 몽골의 빚입니다. 몽골의 빚을 저희가 아시아 국가들로 비교해 보면 몽골이 뭐 몰디브나 스리랑카보다는 경제 대비 빚은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뭐 몰디브, 스리랑카 다 지금 위기 상태라서 이제 IMF 프로그램을 곧 받을 예정이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인데요. 몽골의 문제는 뭐냐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빚 중에 외채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빚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국내에서 빚을 내려도 누가 그 빚을 떠안아줘야 되는데 가계가 저축이 없기 때문에 몽골 정부가 빚을 내고 싶어도 국내에서 빚을 낼 수가 없었고 해외에서밖에 빚을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채로만 본다면 지금 이 아시아 주요 국가를 봤을 때 몽골이 단연 1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정부 부채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민간의 외채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경제 규모의 한 270% 정도 되고요. 그게 전 세계 191개국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으면 몽골이 한 188등 정도 합니다. 그만큼 외채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외채 의존도가 높으니까 결국 외채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외환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환영받지 못할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게 긴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지금 계속 적자 인생인데 적자를 계속 적자를 내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적자 인생을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몽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줬겠습니다. 20분 말씀드린다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몽골 중앙은행이 작년에 거의 정책금리를 6%에서 13%까지 7%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대출 이자율입니다. DC라는 건 도메스틱 크레딧, 도메스틱 커런시, 그러니까 투그룹으로 그 실제 은행에서 대출해준 이자율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몽골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거의 7%포인트, 13%까지 올렸지만 대출 이자율은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이자율 정책을 하는 거는 대출 금리도 같이 올려서 대출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죠. 근데 몽골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몽골의 모기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모기지 프로그램은 6% 금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바꿔도 이 모기지 금리는 항상 6%입니다. 이 모기지가 전체 은행들 대출 여신의 현재 지금 신규 대출의 70%를 차지하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금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모기지 금리가 플랫이기 때문에 별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는 6%로 지금 딱 못 박혀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11%인 상황에서 이 모기지는 받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수요도 많고요. 또 이 모기지가 현재 몽골의 그 건설 경기를 살리고 있는데 이 모기지 정책 금융이 나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지탱이 되고 모든 건설의 원부자재는 다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수입 수요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 모기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몽골의 기본적으로 당면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모기지 금융을 바꿔야 되는데 모기지 금융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쪽 게르 디스트릭트에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 이쪽 그 옛날 구식 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건 저희가 환영이지만 여기 현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자이슨이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모기지 금융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모기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몽골의 그 평등 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출의 구성 요인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빨간색 트랜스퍼. 지금 보면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 지출 수요가 많이 늘었고 여러분 뭐 2020년, 21년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일회성으로 현금 지급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은 5배나 증가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몽골이 재정이 튼튼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몽골 재정도 계속 적자 재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처럼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계속 나고 외환이 모자란 상황에서 일단은 허리띠를 조르기 위해서는 어디서 줄줄 세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을 나간 돈을 달러화로 환산하면 대략 6억 불 정도가 나갔습니다. 6억 불 정도의 돈이 몽골 경제에 되게 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몽골이 수입하는 돈이 9억 불입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110억 불 수입하는데 거기에 6억 불도 물론 작기는 작은 돈이지만 한 6% 되는 돈인데 이게 지출하면 바로 쓰고 쓰게 되면 수입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게 수입수로 가거든요. 저희가 몽골 정부에 요청하는 건 이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이 너무 크다. 몽골 재정에 비해서. 이걸 반으로만 줄여라. 3억 불로만 줄여도 너희들 3억 불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지금 몽골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액 늘리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늘어나는 외환 보유액이 기껏 해야 500만 불, 1000만 불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 중에 3억 불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걸 잘못 인식을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을 하위 50%에만 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못 돼서 차일드 머니 프로그램을 IMF가 반대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선별 지원은 저희가 적극 찬성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부자들한테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투구씩 받는 거는 재정비에서 너무 극심하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길게 설명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게 환율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율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급 여건과 수요 여건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한 20% 떨어졌는데 대부분 그게 상반기였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외환이 모자라게 되고 외환이 모자라다는 게 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 가수요가 붙었거든요. 진짜 외화가 필요해서 결제하기 위해서 외화를 사는 사람보다 외화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그룹으로 된 예금을 외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강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20%가 올랐습니다. 보통 몽골의 일주일의 외환 거래량이 한 2억 불 정도 됩니다. 2억 불 정도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다. 근데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수요가 10억 불까지 일주일에 10억 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10억 불 수요를 다 맞춰주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억 불 외환 보유액 들고 있는데 일주일에 10억 불씩 주면 3주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공급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들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마켓은 패닉이 빠지고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은행에서 외화를 매일 그 고객별로 제한 없이 조금씩 그 파는 한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은행들의 외화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일단 올해 공급 측면을 봐서는 작년보다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 재정이나 통화나 모두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수요가 주류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기지금융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외환의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긴축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해서 가수요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런 가수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